2025년 11월 20일,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딱 펼쳐보니까요. 와, 정말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죠. 네, 한쪽에서는 코스피가 드디어 4천선을 회복했다 이러면서 막 축포를 터트리고 있는데 바로 그 다른 한쪽에서는 부동산 거래는 꽁똥 얼어붙었는데 가격은 또 오르는 좀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정말 뭐랄까 한 나라의 두 개의 다른 경제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두 시장의 극명한 온도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리고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그 숫자 너머에 숨어있는 진짜 동력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리스크는 무엇인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양쪽 시장의 흐름을 쫓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만 딱 뽑아서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열기가 아주 뜨거운 주식시장부터 볼까요? 네, 정확한 숫자부터 짚어드리면 오늘 코스피가 어제보다 1.92% 올라서요. 4,004.85로 마감했더라고요. 와, 4천원 넘었군요, 드디어. 네, 코스닥도 분위기 좋게 2.37% 오른 891.94를 기록했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누가 이 잔치를 이끌었는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샀느냐? 자료를 보면 명확하게 외국인하고 기반이에요. 외국인이 약 4,339억 원, 기관이 약 8,064억 원, 둘이 합쳐서 1조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그냥 쏟아부으면서 지수를 아주 강력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유독 오늘 이렇게 외국인하고 기관이 약속이나 한 듯이 들어온 거죠? 네, 하루 사이에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무슨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단순한 실적 발표 이상의 다른 어떤 결정적인 트리거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시장을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이번 상승의 진원지는 사실 서울 여의도가 아니라 미국 실리콘밸리였습니다. 미국이요? 네, 밤사이 들려온 그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 발표가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 증시까지 훈풍을 불어넣은 거죠. 이건 단순히 미국 기업이 돈 잘 벌었다 이런 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AI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엔비디아가 숫자로 딱 증명을 해보였고 그렇죠. 그 파티에 우리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당연히 초대받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오늘의 코스피 4천은요. 우리 경제의 체력이 갑자기 좋아졌다기보다는 AI라는 글로벌 파티에 한국 반도체가 핵심 플레이어로 참여할 거다라는 그 기대감. 기대감? 네, 일종의 입장권 가격이 주가에 선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그 파티에 필수적인 부품을 공급할 가장 확실한 플레이어들이니까. 그렇죠. 부품 공급처니까. 네, 서둘러서 티켓을 사 모으기 시작한 셈이죠. 결국 글로벌 대장주가 쏘아올린 신호탄에 우리 시장이 응답한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시장을 이끈 건 그 초대장을 받을 게 확실해 보이는 대형주들이었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졌나요? 네, 역시나 그 코끼리들이 춤을 췄습니다. 지수 자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삼성전자가 오늘 하루에만 4.25%나 급등했고요. SK하이닉스도 1.6% 오르면서 힘을 보탰어요. 와, 삼성전자가 4% 넘게요? 네. 사실상 이 두 종목이 코스피를 4천선 위로 밀어올린 쌍두마차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다른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는데 유독 반도체랑 IT 대형주로만 수급이 확 쏠리는 모습을 보였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들 환호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힘으로 오른 게 아니라 미국 빅테크 기업의 기침 한 번에 우리가 들썩이는 상황이 또 반복되는 것 같아서요. 이게 과연 마냥 반가워할 만큼 건강한 상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 불안감은 아주 합리적이고 또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런가요? 네. 실제로 자료를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렇게 살 때 개인 투자자들은 약 1조 2,50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거든요. 개인들은 팔았군요. 네. 개인들이 이 정도 올랐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상승 동력은 우리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어요. 그렇죠. 이건 뭐랄까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외부에서 훈풍이 불면 급등하지만 반대로 찬바람이 불면 언제든 급락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그 찬바람의 정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해요.
첫째는 당연히 글로벌 금리 방향, 특히 미국 연준의 스탠스입니다. 연준? 네, 만약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와서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면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가장 먼저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 둘째는 미중 경제 지표입니다. 세계 경제의 두 축인 이 나라들의 경기가 둔화되면 우리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 바로 타격이 오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도 환율에서 손해를 보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건 시장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오늘의 상승이 내일의 하락으로 쉽게 뒤바뀔 수 있는 구조라는 걸 잊으면 안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글로벌 자본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광장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외부 날씨에 따라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네, 딱 맞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바로 그 시각. 부동산 시장은 외부와는 거의 단절된 채 정책이라는 담벼락 안에서 우리끼리 눈치 게임을 하는 골목 같다는 점이에요. 그 골목 안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정말 딱 맞는 비유예요. 주식시장의 그 뜨거운 열기가 전혀 전달되지 않는 다른 세상이죠. 네. 한국부동산원 주간자료, 이게 11월 17일 기준인데 이걸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0.20% 상승했어요. 0.25%요? 이게 4주 만에 상승폭이 다시 커진 거라 표면적으로는 시장이 좋아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시장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정부의 그 10호 15 대책 발표 이후에 매매 신고 건수가 수도권에서 70% 이상 급감했다는 추정 보도까지 나올 정도면 사실상 거래는 멈춰섰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 현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거래 절벽 속 신고가라는 아주 모순적인 상황인 거죠. 거래 절벽 속 신고가라. 네, 시장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거의 다 운동장 밖으로 나갔는데 남아있는 몇몇 선수들이 골을 넣으니까 전체 점수가 올라가는 이상한 경기라고 할까요? 아니,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식적으로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가게 주인이 가격을 내리는 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집주인들은 왜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거죠? 뭔가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건가요? 바로 그 믿는 구석이 매물 잠김 현상에서 나와요. 매물 잠김이요? 네, 사려는 사람이 줄어든 만큼 팔려는 사람도 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부가 다주택자나 단기 투자자들을 겨냥한 규제를 내놓으니까 이럴 바엔 그냥 안 팔고 버틴다 혹은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 굳이 팔 이유가 없다. 이런 집주인들이 매물을 싹 걷어들인 거죠. 아, 마치 인기 있는 한정판 운동화 같아요. 시장에 매물이 10개밖에 없는데 다들 팔 생각은 안 하고 가격표만 계속 높여놓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도 줄었지만 공급은 더 가파르게 줄어버려서 오히려 남아있는 매물의 희소성이 부각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나타나서 뭐랄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높은 가격에 계약을 하면 그게 신고가로 기록되면서 전체 통계지수를 끌어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와, 특히 이런 현상은 아무 데서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편차가 아주 큽니다. 어느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죠? 송파구가 0.53%로 상승을 주도했고요. 성동, 용산, 양천 같은 이른바 한강벨트나 강남권처럼 선호도가 아주 높은 지역에서만 뚜렷하게 관찰돼요. 그런 곳들. 네, 수요가 탄탄해서 네가 안 사도 살 사람은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지역들이죠. 반면에 경기 외곽이나 지방은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보합인 곳이 훨씬 많아요. 그렇다면 이 기이한 줄다리기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결국엔 매수자랑 매도자 어느 한쪽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지 않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당긴가는요? 네, 규제로 인한 덜의 위축, 그리고 매물 부족으로 인한 가격 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특히 재건축 기대감이 있거나 한강 조망권처럼 대체 불가능한 강적을 가진 고가 단지는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거고요. 다만 이 균형을 깰 수 있는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만약 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르거나 추가적인 대출 규제가 나와서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진다면 버티던 집주인들 중에서도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정책의 방향성이 가장 큰 변수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관점을 한번 정리해 보죠. 오늘 이 두 시장의 데이터를 본 당신이 만약 투자자라면 혹은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라면 이 상반된 신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먼저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게요. 오늘의 상승이 AI 파티 초대장이라는 기대감에서 왔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네, 기대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기대가 진짜 실적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관련 기업들의 수주 현황이나 기술 개발 진행 상황 같은 펀더멘털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지금의 주가가 그 기대감을 너무 과도하게 반영한 건 아닌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의 상승 동력이 우리 내부가 아닌 글로벌 변수였다는 점. 즉, 광장의 날씨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분산 투자와 비중 관리로 리스크를 통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부동산은요?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는 실수요자의 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은 골목길 안에서 눈치 게임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따라서 당장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점을 먼저 인정해야 해요. 매굴 잠금이 가격을 단단하게 받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거래가 워낙 없다 보니 정말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진짜 급매물을 발견할 기회도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매수자가 귀한 시장이라 협상의 여지도 더 크고요. 그러니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단지별 매물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고 대출 조건이나 향후 규제 가능성 같은 변수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는 지금처럼 거래가 막힌 상황에서는 현금화가 불가능해서 리스크가 정말 크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해요. 네, 정리가 되네요. 오늘은 글로벌 호재라는 외부의 바람을 타고 뜨겁게 달아오른 주식시장과 국내 정책이라는 내부에 담벼락에 갇혀 거래는 얼어붙었지만 가격은 굳건한 부동산 시장이라는 정말 두 개의 다른 풍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같은 날짜의 데이터인데도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다른 동력과 논리가 작동하고 있었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주식시장은 거대한 글로벌의 파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부동산 시장은 단단한 국내의 벽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1년을 내다볼 때 당신의 자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힘은 이 두 가지, 즉 글로벌의 파도와 국내의 벽 중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시장을 보는 당신만의 단단한 관점을 만드는데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